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제2연평회전 승전식으로 달려가 지지층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정민진 기자, 먼저 여당 당권 주자들 행보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세 후보는 오전 경기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안보 행보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영웅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그림 동화책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 상사의 배우자가 이번 한동훈 캠프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우리 젊은 국군 장병들은 목숨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민주당이 묻지마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 청원 등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당과 대통령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오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찾아 대야 투쟁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와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재차 일고에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한 윤상현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를 순회하며 당원 민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전당대회 본경선에는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서울 순으로 총 5번 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들 간 토론회 외에도 2030 세대와 진보 진영 패널들과의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은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지지층 표심 잡기에 분주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오늘 행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20분간 면담했고요. 이 당심 공략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당원들의 평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수사 대상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도 아마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심에 어떤 호소를 하는 차원이겠죠. 그리고 당심에 호소하는 그 이유가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1위를 과반, 1차 과반 득표를 저지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위 싸움을 좀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누가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전에 그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2021년도 그때 전당대회 때 단일화 때문에 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표심으로 보면 42, 3%가 이준석 대표가 가져갔고 나경원 의원이 37, 8% 가져갔거든요. 그때 주호영 의원이 14% 가졌는데 단일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의 그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이 그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심의 정치가 바로 배신의 정치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지금 현재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의 소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배신이라는 말이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일찍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배신의 아이콘 하면은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그 일종의 그 낙인이 아직까지도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신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직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도 전부터 네. 이미 굉장히 좀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후보는요. 오늘 오전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25일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서도 네. 나경원 후보의 의견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NPT라든지 그런 핵 확산 조약도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게 상대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문 뒤에 있는 총을 문 앞에 꺼내놓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한반도의 전쟁이라든가 안보가 좀 긴장 상태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도 평소에 자주 주장하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갖는 그것은 좀 비현실적이고 우리가 나토식으로 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어차피 우리도 핵을 만들려고 하면은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좀 만들어 놓고 이미 그런 수준에도 이르러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있었을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네. 본인이 어떤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아젠다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짧게 왜냐면 이제 네. 후보들별로 여러 가지 핵과 공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제 핵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근데 핵 무장이라는 단어를 핵 보유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고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국제 역학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PT 탈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NPT 탈퇴를 하지 않고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적 핵 보유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저희가 핵 재처리 시설, 그러니까 플루토늄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예를 들면 원자력 핵 그 협정을 뭔가 바꿔야지만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로 핵 공유를 하겠다는 거는 핵 보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고 원희룡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만 이 부분도 핵 보유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네 후보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같지 않은데 단계별로 다른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상현 후보는 오늘 또 대구를 순회하며 TK 지역 당원 표심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와 용산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나름대로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윤의 어떤 구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민심에 호소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당심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3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반목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영찬 후보로서는 윤상현 후보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세론 이런 부분들을 크게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의 영남권 표심 잡기 이 경쟁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어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을 각각 찾았는데 홍준표 시장은 경쟁 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후보와 또 원희룡 후보는 다 만나면서 한 후보와의 만남 두 차례나 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다음 대권을 놓고 잠재적인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다라는 때문이다. 판단에 의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것으로 이제 해석은 됩니다만 사실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뭐 전격적으로 그 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태도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SNS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봐도 뭐 애라는 표현은 수차례 사용을 하셨고 우주미아니 갑툭튀 뭐 여러 표현들로 해서 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있게 될 대권 경쟁 구도에 있어서 저 사람만은 내가 꼭 피해야 될 상대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그 당내에서 원로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제 5선 의원도 하시고 지자체 장을 비롯해서 뭐 대권 후보로도 2차례 나서시는 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좀 지금 보여주시는 그 태도가 사실상 그 한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귀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시장의 이런 행보가 영남권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네. 영남권에 영향은 물론 주겠죠. 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옳은 소리를 했을 때는 당연히 크게 더 공감을 받을 것이고 하지만 옳지 않은 소리를 했을 때는 반감도 크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극히 원론적이고 맞는 말도 있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이란 것은 아니 누가 봐도 총선에서 대패한 그 책임자가 다시 70일 만에 나온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소리예요. 또 그 본인이 출마를 다시 하겠다라는 어떤 요지도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번엔 잘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또 50이 뭐 넘은 사람을 보고 이상한 어린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어려워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어떤 그런 전례가 있으면서 또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경험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영남 표심에 반감도 줄 수 있고 공감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원의 40%가 몰려 있는 영남 지역의 표심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크죠. 사실 역대 또 큰 역할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영남 표심이 40에서 42%인데 문제는 이제 이 그 투표율도 봐야 돼요. 투표를 보면 45에서 55까지 나오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남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더 가중돼서 판단해봐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게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규정하잖아요. 예.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 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잘 안 해요. 저런 것들은 당원들이 볼 때 뭔가 이유가 있겠거나라는 이런 또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정치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 그 전당대회는 누가 뭐 누구 찍으라라고 이렇게 뭐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벅찹니다. 당원만 해도 한 60만에서 80만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렇게 공중전에서 누군가 안 된다고 규정하게 되면 당원들은 사실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토한다고 하더라도 이철우 경북지사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분명히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되고 또 간다고 해야죠. 그래야지만 당원들한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역표심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대로 그냥 안 가고 말지라고 하게 되면 그건 홍 시장의 수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또 당원들의 예의도 아니죠.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조직력이 과연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말을 듣고 내지는 이러한 스탠스를 보고 그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또 TK 지역에 계신 분들 혹은 영남까지를 포함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거든요. 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가서 연설하기를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저런 센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었습니다만 후에 그 개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것에 상관없이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뽑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도 사실 뭐 이철우 경북지사나 아니면 홍준표 시장의 경우 지금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실제 당심에까지 연결될지는 그 결과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렇게 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두 후보의 발언들 직접 듣고 오시죠. 중간에 인기가 떨어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배신의 정치, 그리고 계산의 정치,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주변에서 인기 떨어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대통령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별화와 배신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네, 원 후보는 주변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배신의 정치,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한 후보를 좀 겨냥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일까요? 이건?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구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깎아내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략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로 나왔죠.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 발로 절윤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거리감에 있어서 나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신하면은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법 연관 통과 등을 기준으로 해서 뭐 지금까지도 보수 정당 계열에서 배신하면 유승민 전 의원을 떠올리는 것이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예. 하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배신이라고 굳이 따지자면은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뭐 상식의 차원 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3자에 의한 특검 지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배신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바닥이다 이러면서 이 절윤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윤한 관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그 회복 가능성은 요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약점으로 그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계속 전략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인상 받습니다. 지금도 앞에 나왔지만 뭐 창윤, 절윤, 그리고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사실 같은 당에 있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전당대회가 지금 좀 과열 조짐을 넘어서서 이러다 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단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는 이 갈등과 반목들을 아마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당 대표가 됐다.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되면 용산과의 관계, 뭐 본인이 출마 선언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계가 좀 좋아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계속 거리감을, 긴장감을 두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갈까요? 좀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죠. 지금 하는 말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실수하신 부분이 출마 선언할 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도 실수라고 좀 보고 두 번째 내가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이다. 유승민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이 이제 국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한 배신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방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인정하는 듯한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개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예전에 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당의 공약은 이것은 약속에 불과하고 여당의 공약은 실행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대통령의 행정부를 같이 끼고 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대통령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난 공약 국회의원 선거 때 그 한 얘기는 다 뭔가요? 그건 아니고 여당과의 관계는 사실은 대통령은 본인 관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은 정부를 지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 당원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냐면 3년 남은 대통령의 관계가 더군다나 야당이 191석 내지 2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당 내에서 서로 간의 싸움에 대해서 본인이 공헌을 하고 저렇게 있다 그러면 저거는 본인의 대권 출마를 위한 본인 정치라고 오해할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나서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초반 우위 속에 이 판을 뒤집으려는 후보들의 공세도 거셉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총선 참패 책임과 또 정치 경험 부족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사실상 3대1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자, 한 후보에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득이 된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네. 3대1 구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나머지 세 분이 한동훈 후보보다 훨씬 정치 경력도 많고 훨씬 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한동훈 후보와 지금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져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서 하나로 모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그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사실 나경원 후보라든지 윤상현 후보는 사실상 그 한동훈 후보와 썩 그렇게 많이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 예, 예, 때도. 예. 그런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천 계양을 해서 출마하셨을 때 어깨 동무하고 뭐 돌덩이 치운다고 할 때 같이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많이 와달라고 하고 예, 예. 그렇게 애틋한 모습을 보이고 총선 후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냉정해요.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라는 말. 그러니까 그 배신의 정치라는 게 참 그 공감이 가기도 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맞지만 그걸 또 원희룡 후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이간질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법무부 장관일 때에 대해서 책임론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뭐 재판 대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수사에 대해서 뭐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했다. 마치 다 끝날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여당 내 지지자들도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어떤 불안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건지 아니면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친윤계에서도 한 후보 고립 작전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앞서 저희가 얘기했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후보의 만남 요청을 거절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내가 요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까? 25일 날 오지 마라.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아, 만날 이유가 없지. 총선 맡길 때 나는 반대를 했어요. 이거 아니다. 근데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도 나 이러는 거 보고 이거는 진짜 정치적 정의에 어긋난다.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줘야 돼요.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어야지. 만약 그걸 뽑아준다면 이 당에 해체해야 돼. 이 당은 전 가치가 없는 당이야. 네, 들으신 대로 홍 시장은 한 후보를 뽑아준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유독 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절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당연히 홍준표 시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권 주자로서 가장 강력한 또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는 후보이다라는 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이번에 당권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뭐 대권 주자로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라고 공언을 했음에도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영남권에 있는 당원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긍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야말로 용산과 관계없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권 가도로서의 본인의 어떤 특색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견제를 하는 것이고 네. 지금 거의 표현 수위가 당을 해체해야 된다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스피커로 나설 가능성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 이 무당층 518명을 상대로 이 당권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후보가 38%로 이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한 후보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강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은 확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전대 룰을 보게 되면 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 8대 2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가 이제 여론조사인데 여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층 혹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지난 2021년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었을 때를 비교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도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보다 그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중에 개표를 해 보니까 앞선 결과가 그때 나오기도 7대 3이었죠. 했었습니다. 그때는 네. 7대 3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대 2죠. 구도는 비슷한데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과반이 넘어가는 지지를 지금 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당심으로 표현이 될 것이냐. 그런데 여론조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 당원들의 당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원들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그 당비를 납부한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일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반을 넘어가는 그 표심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귀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 토크 중에 강부원 부위원장님께서는 3대1 구도가 한동훈 후보에게 더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반한 연대 카드 이게 여당 전대 변수가 될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저렇게 반환연대로 공식화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보통 전통 보수층에 대한 지지층이 있어요. 그 지지층을 본인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타겟팅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적으로 먼저 이것이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지층이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 논의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고 나서 예. 뭐 급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율 추이가 계속된다면 이게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간다 이런 상황에 도래하면 그때는 단일화를 미리 논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에 강제적 단일화가 됐을 때 나 의원을 지지하는 분이나 윤상현 의원을 지지하는 분이나 원희룡 지지자를 지지하는 분이 이탈할 수가 있어요. 강제 단일화가 되면. 그러니까 결선 투표 진출하게 되면. 예, 그래서 예. 그때는 조금 더 선제적인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단일화 미리 이제 보고하는 차원의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대통령한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나는 미래 권력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를 타겟팅해가지고 선거운동 시작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당권 주자로서뿐만 아니고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이 어떠냐. 아까 주신 말씀처럼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그 갈등들, 네네. 그다음에 탄핵들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9월 선고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신문이 곧 마무리 수순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9월 안에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임 하셔도 지방선거 공천받는 사지 않을 거다 이런 것만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대선전에 확정 판결 날 자,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표는 묵묵부답인데 자, 속내는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으로 그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미뤄질 것 같습니까? 10월 정도면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그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결심 공판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9월 6일에 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날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가 구형도 하게 되고 최후의 진술도 하게 됩니다. 그럼 9월 6일에 이제 재판이 끝난다는 건 이제 양쪽을 불러다 놓고 재판하는 절차는 이제 그날로 끝인 거고요. 예. 이제 재판부의 선고
하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월 추석 연휴가 9월 중순 정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9월 말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10월로 넘어가서 선고 일자가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보도에서는 10월이면 1심 선고가 나온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거든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이 이유가 좀 뭡니까? 뭐 제가 뭐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대부분의 선거법 사건들이 6개월로 이렇게 공고는 되어 있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뭐 물건을 훔친 거에 명백한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진술, 증언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윤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 경에는 어쨌든 1심 재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예.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어정쩡하게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것은 유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두고 봐라 이렇게 유죄였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하지만 아직도 의원직 상실령도 안 나왔고 또 항소심까지 가야 되니까 지켜보자라는 이 방어가 지루하게 펼쳐질 건데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그래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선고가 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9월 6일 날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고 또 이 전 대표의 또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인데, 검찰의 구형 뭐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사건은 죄질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과 연결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불거질 때 거기에 관련됐던 분이 이제 김문기 성남 도시공사의 처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고, 이분 얘기가 본인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얘기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거부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게 취지가 이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질은 무척 안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에는 보통 구형량이 조금 다운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 입원 시켰다 안 시켰다라고 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300만 원이 선고됐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벌금형을 선고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00만 원 이상, 한 500 정도의 벌금형 구형을. 그런데 아마 일각에서는 이걸 징역형 구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낙선자에 대해서 보면 벌금형 구형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벌금형 구형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이 나오게 되면 1심에서라도 당내에 상당한 파장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볼 때는 구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예상 선고량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쟁점을 살펴보면요.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등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이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럼 결정적인 뭐 증거, 증언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남아 있었던 여러 공문들, 그리고 뭐 결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서준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여지껏 많이 신청했던 그 증인들의 증언이 있을 겁니다. 특히 호주 출장이 함께 갔었다라는 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사진들, 이런 부분들은 검찰은 제시를 하면서 네. 재판부에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내심의 주관적인 기억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재판부의 결정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타인이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기초단체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네. 사실 김문기 처장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기관 공공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사장이 있고 그 아래 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 한 처장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기초 단체의 어떤 직급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마 사무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 기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직급이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사실 이분을 알 수도 있지만 충분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김문기 처장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나 이거 몰랐다, 뭐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이걸 저희가 확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는 보통 이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정도로 경험을 같이 했으면 이거 아는 거다.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요.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는 7번 보고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검찰 수사 결과. 그다음에 어디 호주인가요? 뉴질랜드 여행을 가가지고 골프 치고 골프에 네. 카트에 2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랬죠. 운전사 빼고. 네네. 그리고 뭐 아름드리 나무 이렇게 같이 손잡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경우는 이게 시장이라는 그 전화번호 저장 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되기 전에,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도시개발공사 입사한 게 2013년인데 그 이전에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보면 이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이 나올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형의 문제이지 이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양형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1심이지만 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직선거법 상에서 이렇게 6개월, 3개월, 3개월, 1심, 2심, 3심을 빠르게 선고하도록 한 이유는 어떤 그 선출된 공직자가 그 직에서 그 위반 행위가 있다면은 빨리 내려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강행 규정이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나치게 지체되어 있다라는 말씀 일단 한 가지 드리고요. 네. 일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1심 결과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내지는 뭐 금고 이상의 뭐 형이라던가 예. 좀 이렇게 위중한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음 2027년 대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고 보조금으로 받은 민주당의 434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심에서 유죄 확정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민주당에 불어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좀 당 대표직 연임 여기에는 또 영향을 끼칠까요, 못 끼칠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향은 끼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다라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완성됐을까? 네. 결국에 타고 가보니까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봐도요. 민주당에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친노 친문 세력이 득세를 했었어요. 그때 총선 때도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했을 때와 사실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라고 여기는 분들이 막 투쟁하고 싸우고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의 지지자,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력한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표와 관련된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무리하다, 기소에 대해서 무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지층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9월, 8월 정도가 되면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됩니다. 네. 선거법 위반 사건도 선고되죠. 그랬을 때는 예상됐던 경우라도 대단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상황이 이미 그 지금까지 수사로 인해 가지고 누적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될 점은 그때 저는 많은 중도의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중도층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저렇게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법부에서 1심 판결하게 되면 좀 그런 시각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중도층의 경우는 조금 판단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해도, 네.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했을 때 중도층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처리를 하겠죠. 강성 지지층 빼놓고는 민주당 지지층이 약간 양분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어떤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차기 혹시 지도자가 될 분이 서서히 등장하게 되고, 그건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파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당이 찢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과 그 기타 지지층 간에 강한 또 충돌이 있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저런 사법부의 1심 판결이라도 만약에 저게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그런 혼란이 크게 될 것이다. 좀 그래서. 지금 지지층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이 대표와 지금 검찰 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재판이 지금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갈 가능성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1심 재판 결과가 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끝나지 않겠죠. 당연히 검찰 측에서 또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표 측도 항소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까지도 봐야 될 것은 거의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론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지지자들이 뭐 철회를 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은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는 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시는 분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그 지지층들에게 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지지자들이 철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나누시는 건 사실 총선 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2조 심판론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서요.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중도층에 대한 외연 확장 가능성 한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가운데 2심 재판이 종결되는 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처음입니다. 이 다른 재판들도 남아 있는데, 자, 2심 선고까지 앞으로 뭐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에는 뭐 7월 8일에 그 변론이 종결된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재판과 함께 상당히 좀 빠르게 1심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만, 네. 대장동 등과 연결된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병합이 되어 있는 데다가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매우 복잡하고 증인 채택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그런 재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이어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사법부마저 압박하고 있다,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찾아가서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압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김동완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법안이냐면, 검찰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를 검찰로 불러 들어가지고 조사하는 거, 일명 우리가 출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그런 관행에 대해서 조금 타파하는 것들, 그리고 검찰이 수사 내용을, 증거를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봐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법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나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술자리 의혹 같은 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단체장의 배임과 관련된 거예요. 이 배임이라는 것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더 못 벌어서 잘못이다. 저는 이게 과연 단체장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가? 저는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검찰이 2, 3년씩 계속 수사하고 나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검사를 사칭했다고 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저 검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송국의 PD가 검사라고 사칭해서 전화를 했고, 그 앞에서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조금 국민들께 더 자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으로 이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2년 전 전당대회 때보다 더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원권을 더 강화한 건데, 특별한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당원권을 높이고 그리고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의원 비중이 14%, 권리당원이 56%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준수해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율이 지금 19.1대 1이 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당원권을 강화한다, 당원들의 권한을 높인다, 이 부분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뭐 논란이 있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전당대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재명 대표가 당내의 영향력 차원에서 뭐 전면적으로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에서 네. 사실 이전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나 뭐 혹은 뭐 대선 후보 선출 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의힘에 비해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표의 등가성이 없이 1인 1표제가 아니라 뭐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배수의 표의 효과를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상당히 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유일체제 비슷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혹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일반 그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뭐 당원 당규 개정까지를 포함해서 뭐 위인설법 그야말로 이재명 1인 뭐 독주의 시대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완전체 모양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 대항마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고 당을 염장하고 아끼는 사람 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결심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나서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요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뭐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큰 변수는 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출마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두관 전 의원이 네. 출마를 해서 뭐 변수가 되냐 안 되냐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어대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3명이 합쳐도 되냐 마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과거 저희 민주당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그때 박지원 의원이 또 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9대1까지 나왔어요. 운 좋으면 8대2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요, 동정표도 있고 또 막상 이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계획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대안 하는데 어대문이란 말이 그때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상당히 박지원 의원이 선전을 하니까 투대문, 투표해야 대표는 문재인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두고 봐야 되고, 사실 민주당의 지금 친노 친문 세력이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류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동정표와 이분들이 또 합심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우려, 또 그리고 이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대한 역풍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흥행 효과, 뭐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온도 차이가 있어요. 방금 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시는 것과 국민의힘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이 민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이제 민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상당히 치열하게 과열을 걱정할 정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 전당대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제기될 정도로 네. 뭐 연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찬반 투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느 당이 더 민주적인가 하는 확연히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지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뇌 방사.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어떻게든 고치고 가르쳐야죠. 진짜 보시면 진짜 뭐도 싸고 그러면 이미지 좀 생각한다면 보신 것처럼 손흥정 감독과 피해 아동 아버지가 대화했던 이 녹취록이 공개돼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죠.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 피해 아동 아버지와 이 대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피해자 측이 돈을 요구했던 정황이 담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 감독 측에서 A군 측이 요구한 수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죠. 예. 이 A군 측이 이에 대해서 모함이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손 감독 측에서 관련 녹취록까지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녹취록을 보면 손 감독 측 변호인이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A군 측 아버지가 그런 정신피해는 다 지났다. 부모의 정신피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인데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특이사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사항이라는 건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5억 원의 합의금도 싼 게 아니냐, 20억 원을 얘기할 걸 그랬다. 이런 내용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손 감독, 이 원칙을 벗어나는 합의금은 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금 손 아카데미 측 문제가 손흥민 선수와 엮이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록도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이 손 감독 측이 5억 원은 좀 심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피해자 측은 20억 원을 안 부르는 게 다행인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해요. 합의금으로 5억 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형사 합의금이라는 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두고도 양쪽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고 녹취록의 전체 취지도 들어봐야 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녹취록에 드러난 내용 중에 뭐 이미지 술취를 생각하라든지 또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4천억 원의 이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리고 20억을 안 부르는 게 다행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는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5억이라는 합의금 결코 싸다, 뭐 저렴하다 이렇게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 액수를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이 상대 변호사에게 거래 제안도 했다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20억이든 뭐 불러요 그냥. 그리고 지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죠. 그리고 최소로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이렇게 유도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피해자고 하면 내가 만약에 변호사님이었잖아요. 저는 뭐 5억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억 그냥 주고 해결해. 그냥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비밀인데 1억 드릴게요. 그냥 한 거고. 됐어요. 1억까지 좀 해주세요. 진짜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합의금 5억을 받아주면 1억을 주겠다. 지금 변호사한테 이렇게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뭐 지금 저 녹취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5억의 합의금을 합의를 해주면 1억을 변호사에게 리베이트 취지를 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손흥정 그 감독 측의 변호인에게 이런 걸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기망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사기도 문제될 수 있는 취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녹취록에서도 그 관련 변호사가 됐어요 이러면서 바로 즉각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결코 유리하게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이 피해자 측은요, 송 감독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A군 측 이 지금 공개된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전후 맥락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A군 측 변호인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네. 수억 원의 합의금도 손 감독 측 변호사가 먼저 제시를 한 것이고 선웅정 감독한테 10억 원으로 얘기해놨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돈을 받아줄 것처럼 얘기한 것도 결렬시킨 것도 손 감독 측 변호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A군 측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한들 전혀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논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녹취록이 공개되긴 했지만 전체 좀 맥락도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한 부분만 따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전체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 녹취록도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도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해봐야 된다는 또 피해 아동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전체적인 녹취록의 맥락까지도 파악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 서울 광진구의 한 풋살장에서 공을 차는 모습이 포착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티팬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7년째 팬이에요. 저희는 진짜 안티팬이에요. 제발. 안티팬이야 너? 토트넘 경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머 안티팬은 좋은 뜻이지? 아니 나쁜 뜻. 죄송해요. 뜻을 몰랐어요. 뭐 정말 귀여운 안티팬인데, 자, 손 선수는 작년에 가수 이명웅 씨와 또 이 축구 호흡을 맞춰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두 히어로가 만나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당시 축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당일에만 조회수 100만을 넘어서는 상당히 인기 폭발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이 손흥민 선수와 이명웅 씨가 만들어낸 합작골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날카로운 패스로 이명웅 씨에게 볼을 전달을 하죠. 이명웅 씨가 침착하게 이걸 골로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예.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 하면 또 세레머니 생각나는 것이 있죠. 찰칵 세레머니로 예. 이명웅 씨가 재치 있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휴지기를 갖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저렇게 조기 축구회까지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루도 역시 쉬지 않는 월드 클래스라서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꼬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토트넘 경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봤겠죠. 안티팬의 뜻을 몰라서. 네. 자, 뭐 지금 양쪽의 입장이 좀 크게 다릅니다. 이 학부모 측 입장이나 또 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 관련 소식입니다.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와 이 법정 공방을 시작한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를 하자는 전 여자친구의 제안을 허웅 씨가 거절하는 듯한 대화가 담겨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연예부 기자가 운영하는 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이 관련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전 여자친구 A 씨의 메신저 내용이 재구성된 이미지로 공개가 된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A 씨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처를 받든 말든 말씀드리고 혼인신고하는 게 맞다. 그게 책임에 대한 행동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웅 씨가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A 씨가 그럼 그냥 애 낳아서 키워? 왜? 그건 아니냐?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웅 씨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A 씨 측 입장에서는 우회적으로 허웅 씨가 이 결혼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겁니다. 두 차례 임신을 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미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니까 허웅 씨 측은 또 말을 바꿨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
있었다 좀 하면서 번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웅 선수 측이 첫 입장문에서는 네. 결혼을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고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지지만 결혼은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고 했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진실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여자친구 측은 결혼하려 했었다는 허웅 씨 측 입장에 대해서 또 결혼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재반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는 게 바로 전 여자친구 A 씨 측의 지금 입장입니다.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지금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 모두가 허웅 씨의 강요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A 씨 측의 주장입니다. 수술 당일 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허웅 씨가 함께 동행한 건 맞지만 이후의 치료와 관리는 모두 본인 혼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의 이 주장이 지금 한 매체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소주 광고 모델하면 이 당대의 여자 톱스타들이 주로 맡곤 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모델이 발탁이 됐다는데 굉장히 화제입니다. 누군가요? 이름은 바로 로미고요. 로미라는 핫한 여자 연예인이 언뜻 떠오르시지 않으시죠? 네. 가수인가요? 네. 아이돌 가수? AI 모델입니다. 저분이군요. 네, AI 모델이에요. 이 국내 한 주류 업체가 업계 최초로 AI 모델을 활용해서 소주 광고를 제작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롬이고요. 이 제품에 로자가 들어갑니다. 이 로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결합해서 지은 이름 바로 롬입니다. 캐릭터도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사교적이고 또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해요. 자유롭고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지금 역대 소주 모델들 보면 사실 굉장한 탑스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 해당 업체의 모델들만 말씀을 드려도 한예슬 씨, 이보영 씨, 이수경 씨, 손담비 씨, 또 그룹 오마이걸, 아린 등을 발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AI 모델 이 로미를 처음으로 발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의 화제성을 몰고 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아직도 구름만 가득한데요. 반면 제주 산지와 전남 진도, 영암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에서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의 많게는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호남에 최고 120mm 이상, 영남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30에서 80mm로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9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